북한 군부대에서 즉각 처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총살 처리된 17살 병사가 남한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하루 만에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감시와 철조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온 걸까요? 보위부가 은폐하려던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폭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7살에 총을 받았습니다. 그해 봄, 황해북도 전방부대에 배치받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트럭에서 내리니 흙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녹슨 철조망 너머로 끝도 없는 산등성이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선임이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이런 꼬마가 왔어? 총이 제 키의 반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나팔 소리에 눈을 뜨고 사상교육을 받고 초소에 서고 또 사상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전부 그랬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말씀을 외우고 자아비판을 하고 잠들기 전에 또 외웠죠. 밥은 강냉이죽에 소금 조금. 겨울엔 그마저도 줄어서 국에 건더기라곤 시래기 두어 줄기가 전부였습니다. 새벽 초소에 서면 손가락이 총몸에 얼어붙었고 겨울 한 번 나면 발가락 감각이 두 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함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탄광사고로 잃고 혼자 버티고 계실 어머니. 편지에는 늘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다고 쓰셨는데 그 글씨가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빨리 제대해서 어머니를 모시겠다. 그것만 생각했죠. 17살의 꿈이라는 게 겨우 그거였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사람들 때문이었죠. 같은 부대에 외삼촌이 상병으로 있었고 무엇보다 박 병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유독 저를 챙겼습니다. 제 밥그릇에 슬쩍 자기 반찬을 밀어넣고 겨울이면 장갑을 벗어 제 손에 끼워 주었죠. 이유를 물으면 웃기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저한테 그분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밤이었죠. 모두가 잠든 처소에서 누군가 제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동혁이었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일병인데 유난히 눈이 맑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죠. 이 지옥 같은 군대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늘 훈련이 끝나면 처소 구석에서 둘이 앉아 고향 이야기를 했고 그 아이 옆에 있으면 배고픈 것도 잠깐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동혁이의 얼굴은 평소와 전혀 달랐죠.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고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혁이가 제 귀에 바짝 입을 가져다 대더니 속삭였죠. 형, 나 남한 거 구했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남한 것. 그 세 글자만으로도 공개 처형감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배웠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굶주리는 지옥, 인민의 적. 그런 곳에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반역이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야 했습니다. 머리가 미친 듯이 소리쳤죠. 가지 마라, 보지 마라, 죽는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서운 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강하게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죠. 궁금함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만큼이나 거대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죠. 남한이라는 곳,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끔찍하고 무섭다고만 배웠던 그 세계가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건지. 동혁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뒤편으로 아주 멀리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빛나는 작은 화면이 보였습니다. 제 눈이 천천히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그쪽으로 돌아갔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작은 빛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작은 화면 속 세상은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봤습니다. 가까이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동혁이 뒤편에서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먼 데서 눈만 가져갔죠. 그래도 보였습니다. 넓은 도로 위에 자동차가 끝없이 달리고 높은 건물마다 빛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굶주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두려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배운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인민이 굶어 죽는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사람들은 굶기는커녕 넘쳐나는 음식 앞에서 골라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만든 영상이라고. 그런데 가짜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할머니가 장을 보는 모습,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노래를 듣는 모습. 그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냥이 저한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이걸 본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범죄자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화면 속 불빛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강냉이 죽과 녹슨 철조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세상 사이에서 머리가 찢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동혁이한테 다시는 보여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죽는다고. 동혁이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저와 같았습니다. 한 번 본 것을 지울 수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사상 교육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죠. 갑자기 처소 앞에 낯선 차량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 보위부였죠.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보위부가 온다는 건 누군가 끌려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동혁이었죠. 보위부원 2명이 동혁이의 양팔을 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동혁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면 더 맞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혁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면서 한번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고 있었는데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형, 괜찮아. 내가 다 안고 갈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동혁이는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잡아가지 말라고.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동혁이가 차에 실리고 문이 닫히고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는 것을 그저 서서 지켜봤죠. 나란히 앉아 고향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가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위부의 신문은 동혁이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봤느냐, 누가 줬느냐, 또 누가 알고 있느냐. 끝없는 추궁이었습니다. 동혁이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아무 이름도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맞았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면 숨이 막혔으니까요. 그런데 보위부는 이름이 없으면 만들어냈습니다. 동혁이 주변 사람을 하나씩 잡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동혁이와 같은 분대원이 끌려갔습니다. 다음엔 동혁이 사물함 옆에 사물함을 쓰던 병사가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엔 동혁이와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또 한 명이 끌려갔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USB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끌려갔죠. 외삼촌의 사물함이 동혁이 사물함 옆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것뿐이었죠. 외삼촌은 남한 영상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사물함이 옆이었을 뿐인데 외삼촌이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소리를 내면 저까지 잡혀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대는 완전히 공포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훈련을 할 때도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피하고 어제까지 전우였던 사람들이 오늘은 서로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주먹을 깨물었습니다. 동혁이 생각, 외삼촌 생각,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궁금한 게 왜 죽을 죄입니까? 동혁이는 그저 궁금했던 겁니다. 바다 건너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끌려가고 맞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동혁이뿐만이 아니라 동혁이 옆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물함이 옆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까지 전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동혁이가 끌려가던 그 뒷모습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차문이 닫히기 직전 동혁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그 눈빛, 괜찮다고, 형은 걱정 마라고 말하던 그 눈, 그 아이는 저를 지키려고 이름을 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동혁이가 끌려간 뒤 부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보위부가 아예 부대 안에 눌러앉았습니다. 처소 한쪽에 임시 신문실을 만들었죠. 매일 아침이면 명단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불리면 끝이었죠. 끌려가서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동혁이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불려갔습니다. 같은 분대원, 훈련짝, 식사 때 옆에 앉았던 사람. 그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까운 사이니까, 뭔가 알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위가 미친 듯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는 동혁이 옆에서 한 번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끌려갔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옆에 앉았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되었죠. 또 한 명은 동혁이와 사물함을 같이 썼다는 이유로 끌려갔습니다. 사물함이 부족해서 둘이 나눠 쓴 것뿐이었는데 보위부 눈에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병사는 USB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나만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그날 처음 알았을 거예요. 또 한 명은 동혁이와 같은 고향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고향이면 비밀을 공유했을 거라는 논리였죠. 그런 논리라면 부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유가 아니었죠. 핑계였습니다. 보위부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당에 보고할 성과였죠. 한 명을 잡으면 반드시 3명의 이름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이 잡혀가고 이름을 대지 않으면 괘씸죄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가 죽는 구조였습니다. 말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 신문이라는 말이 무색했죠.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보위부원이 처소에 들어와 종이 한 장을 꺼내 읽었죠. 처형 명단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름 하나가 있었죠. 김상철. 우리 부대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성실하고 누구한테도 해를 끼친 적 없는 병사였습니다. 그 사람의 죄목은 신문의 비협조적 태도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죄였어요.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건데 보위부는 그걸 괘씸죄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김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옆에 있던 병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옆에 있던 병사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어요. 보면 자기도 연루될 수 있으니까요. 김상철이 끌려나가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목소리가 처소 안에 울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그냥 이해가 안 된다는 순수한 당혹함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저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들면 볼 수밖에 없고, 보면 울 수밖에 없고, 울면 저도 끌려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처소 안에 정적이 깔렸습니다. 누군가의 코 훌쩍이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것마저 금방 멈췄죠. 울음소리도 위험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김상철이 서 있던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사람이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신발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그 자국도 사라지겠죠. 이 부대에서 김상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까지 전부.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가 들썩이지 않게 온 힘을 줬습니다. 옆에서 자는 사람이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눈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혁이, 외삼촌, 김상철. 한 명도 잘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호기심이 죄고, 옆에 앉은 것이 죄고, 침묵이 죄인 세상. 이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이게 제가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맹세한 나라입니까? 끔찍했습니다. 끔찍하다는 말 외에 떠오르는 게 없었죠. 끔찍하고, 끔찍하고, 또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위부의 올가미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동혁이와 가깝던 사람에서 시작해 이제는 같은 처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죠. 저는 동혁이와 매일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하고 훈련 끝나면 어깨를 기대고 쉬던 사이였습니다. 보위부가 저를 모를 리 없었어요. 시간 문제였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교육도 받고 초소에도 서고 밥도 먹었죠.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잡으면 덜컹거렸고
총을 잡으면 손바닥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부원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름이 불리는 환청이 들렸죠. 최준혁. 벌떡 일어나 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청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 그 환청에 깨어났어요. 모두가 저를 피했습니다. 동혁이와 가까웠다는 걸 아니까, 저와 함께 있으면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식사 시간에 제 옆에 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밥판을 들고 자리를 잡으면 양옆에 있던 사람들이 슬쩍 일어나 다른 데로 갔죠. 훈련할 때도 짝이 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웃던 사람들이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어요.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해한다는 게 안 아프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구나. 동혁이를 잃고 외삼촌을 잃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까지 전부 잃었구나. 그 고립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 병장님이었습니다. 모두가 피하는 저한테 박 병장님은 여전히 밥을 갈라주고 장갑을 건네고 밤에 초소에 설 때면 슬쩍 와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할 때가 많았죠.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마저 없었으면 저는 진짜로 미쳐버렸을 거예요. 어느 날 밤, 초소에서 둘이 나란히 서 있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멀리 산등성이 위로 별이 떠 있었습니다. 참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병장님, 저도 끌려가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박 병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멀리 철조망 너머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저는 대답이 그렇다인 줄 알았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박 병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방법이 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방법이라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끌려가고 맞고 죽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말을요. 박 병장님의 눈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진지했어요. 그 눈빛 속에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라는 걸, 그리고 그 방법이라는 게 아마도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걸. 그래도 듣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끌려가느니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철조망 너머 어둠이 처음으로 다르게 보였습니다. 박 병장님의 방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초소 뒤편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박 병장님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힐 정도로 낮게, 그러나 한 글자도 놓칠 수 없을 만큼 또렷하게. 준혁아, 내 신문 날짜가 잡혔다. 이번 주 금요일이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날짜를 듣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금요일. 사흘 뒤였습니다. 사흘 뒤면 저도 동혁이처럼 김상철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간부들한테 들었다. 확실한 정보야. 박 병장님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굳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분도 두려운 거였습니다. 저를 위해 이런 정보를 캐낸 것 자체가 이미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돈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없다. 남은 방법은 하나야. 박 병장님이 고개를 돌려 서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너머로 보이지 않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서해, 해협, 바다를 건너는 거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해협을 건넌다고요. 이 전방부대에서 순찰선이 돌아다니는 그 바다를요. 헤엄쳐서요.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거리도 까마득하고 물살도 세고 무엇보다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장님, 그건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병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죠. 목숨을 거는 거다. 그건 맞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 병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아, 금요일에 끌려가면 넌 100% 죽어. 신문실에서 나온 사람이 있더냐? 바다는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다. 여기 남으면 살 길이 없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게 끔찍했습니다. 여기 남아서 100% 죽느냐, 바다에서 죽을 각오로 뛰느냐.
이게 17살한테 주어진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동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웃던 그 얼굴. 괜찮다고, 형은 걱정 말라고 눈으로 말하던 외삼촌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김상철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는 목소리도 들렸죠. 그 사람들은 선택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있기 전에 끌려갔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사흘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더 있었습니다. 이 체제에 반기를 들고 싶었습니다. 호기심을 죄라고 부르고 침묵을 괘씸하다고 죽이는 이 미친 세상에 저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었죠. 내가 살아서 이 바다를 건너는 것 자체가 저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혁이가 보고 싶었던 그 세상을 동혁이 대신 제가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귀에도 낯설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한번 내뱉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바다에서 죽을 수 있다는 공포, 잡히면 그 자리에서 사살당한다는 공포,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는 못 본다는 공포. 그런데 그 공포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끌려가는 것. 동혁이처럼, 김상철처럼 이름 불리고 차에 실려서 사라지는 것. 그건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박 병장님이 저를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새벽이다. 새벽 3시에 서쪽 초소 근무가 있어. 내가 그날 근무를 바꿔놓을 테니 내가 해안 쪽으로 빠져. 내가 뒤에서 총을 쏠 거다. 심장이 또 한 번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총을 쏜다고요. 사격 보고를 올린다. 탈주병을 추격하다 해협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처리할 거야. 토요일에 DMZ 쪽 시신수거 작업이 있으니까 확인 절차가 늦어질 거다. 그 시간을 벌어줄게. 계획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이걸 생각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이걸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죠. 아마 동혁이가 끌려간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박 병장님은 혼자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한테 말하기 전에 이미 간부들의 근무 일정을 파악하고 토요일 DMZ 작업 일정을 확인하고 도망칠 루트까지 머릿속에 그려놓은 거였어요. 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물었습니다. 병장님은요? 들키면 어떡합니까? 박 병장님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슬프고 따뜻하고 단단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으면 내 나이야. 아버지가 아들 살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를 탄광에서 잃은 뒤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면서 저한테 그 말을 한 겁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울면 안 됐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사흘간 박 병장님은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몰래 모아둔 옥수수 주먹밥 3개, 작은 물통, 어두운 쇠꽃.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이었지만 이 사람이 오랫동안 하나씩 모아온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밥을 줄이고 물을 아끼고 남몰래 준비해온 것이었죠.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토요일. 저는 처소 침상에 누워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동료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이 사람들은 내일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저만 없어질 겁니다. 내일 새벽이면 이 침상에 다시 눕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내일 새벽이면 저는 죽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바다에서 총에 맞아서 아니면 잡혀서. 함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편지를 쓸 수 없었죠. 머릿속으로만 썼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살아서 꼭 찾아가겠습니다.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외삼촌 빈 침상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삼촌, 미안합니다. 토요일 새벽 3시, 저는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어두운 옷으로 갈아입고 주먹밥과 물통을 품에 넣었습니다. 처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박 병장님이 초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박 병장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3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을 바다로 보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살아 돌아올지 모르는 바다로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박 병장님이 말했습니다. 뛰어. 뒤돌아보지 마.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해안 쪽으로 미친 듯이 뛰었죠. 등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그 총소리는 저를 죽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살리는 소리였죠.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제가 도망갈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는 앞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눈물이 바람에 날리며 흘러내렸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병장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총소리를 등지고 저는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총소리를 등지고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움직이는 대로 폐가 터질 것 같은 채로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해안에 도착했을 때 무릎이 꺾이며 모래밭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런데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 병장님이 벌어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바다 위에 있어야 했죠. 고개를 들어 바다를 봤습니다. 서해의 해협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위로 파도 소리만 들렸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뼈를 파고드는 바람이었습니다. 저쪽 어딘가에 나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끝없는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그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무서웠어요.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차가움이 뼈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물에 온몸을 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굳었죠.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기초 수영을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이 실력으로 해협을 건넌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또 총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환청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소리에 몸이 움직였습니다. 박 병장님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 사람의 희생이 헛되는 거였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차가웠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근육이 순간적으로 수축했고 온몸에 경련이 왔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물이 허리를 지나 가슴까지 올라오자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돌아갈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직 해안에서 몇 걸음 안 나왔으니까, 지금이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돌아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금요일 신문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떠다니는 나무 판자를 찾아 붙잡았습니다. 해안가에 버려진 오래된 나무판이었는데 이게 없었으면 100m도 가지 못했을 거예요. 판자를 가슴에 안고 발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쪽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무작정 발을 찼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5분인지 1시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 감각이 사라지고 발가락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차가운 물이 체온을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가라앉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해안 순찰선이었습니다. 탐조등이 수면 위를 천천히 훑기 시작했죠. 빗줄기가 물 위를 긁으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였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판자 아래로 머리를 숨겼습니다. 코만 간신히 물 위에 내밀고 나머지는 전부 물 속에 잠겼습니다. 숨을 참았죠. 차가운 물이 귀를 채우고 코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고 싶었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면 죽는 거였죠. 탐조등이 다가왔습니다. 빛이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판자 위를, 물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1초가 1년 같았죠.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 달라고. 빛이 지나갔습니다. 순찰선의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물 위로 고개를 들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에 공기가 밀려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살았다. 아직 살아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전신이 떨렸어요. 공포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발을 찼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얼마를 더 갔는지 모릅니다.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았고 다리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 작은 배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배. 사람이 있다. 살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온 힘을 짜내어 그쪽으로 헤엄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목이 쉬어 있었죠. 그래도 소리쳤습니다. 필사적으로. 배가 가까워졌습니다. 배 위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부 같았죠. 그 사람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군복 아래 옷을 봤습니다. 두 번째 위기였죠. 어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호기심에서 경계로, 경계에서 계산으로. 이 사람은 저를 구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 탈주했구나. 그 한마디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신고하면 내가 상받는다. 어부가 저를 물에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배 위에서 손이 내려왔습니다. 저를 잡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손이었죠. 필사적으로 배의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놓으면 죽는 거였죠. 어부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물에 반쯤 잠긴 채로 얼어붙은 손으로 배를 붙잡고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노를 들어 올렸죠. 노가 머리 위로 내려왔습니다. 퍽! 머리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죠. 손에서 힘이 빠지고 배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아,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 병장님의 뒤돌아보지 마가 들렸습니다. 동혁이의 웃는 얼굴이 보였죠. 죽으면 안 된다. 아직 안 된다. 마지막 의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머리가 소리쳤지만 억지로 몸에 힘을 뺐습니다. 죽은 척. 물 위에 떠 있어야 했습니다. 얼굴을 위로 향한 채 힘을 빼고 물 위에 누웠습니다. 죽은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죠. 파도가 얼굴 위로 넘실거렸습니다. 물이 코에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기침 한 번이면 끝이었으니까요. 어부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1초, 2초, 3초. 영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죽었겠지. 어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 젓는 소리가 나더니 배가 멀어지기 시작했죠.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숨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배의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멀어졌다고 판단했을 때 물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살았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게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바닷물에 피가 섞여 눈에 들어왔죠. 판자는 잃어버렸습니다. 맨몸이었죠. 머리에서 피가 나고 온몸이 얼어붙고 판자도 없는 채로 이 차가운 해협 위에 혼자 떠 있었습니다. 체력의 한계였습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았죠. 다리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을 했어요. 또 물이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죠. 어머니. 한마디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숨 같은 소리였어요. 어머니, 아들이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머니를 못 만났으니까요. 박 병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동혁이가 보고 싶었던 세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이 바다에서 끝날 수는 없었죠.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팔을 억지로 들어 물을 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팔을 저을 때마다 머리의 상처에서 피가 더 흘렀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죠. 그래도 저었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저으면 된다. 한 번만 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100번은 왔습니다. 그때마다 박 병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동혁이의 맑은 눈빛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흔들리는 글씨가 떠올랐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서 가라앉을 수 없었습니다. 바다가 저를 삼키려 했습니다. 2번이나. 그런데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머니를 못 만났으니까 체력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팔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물을 젓는 게 아니라 그냥 물속에서 손을 허우적거리는 것에 가까웠죠.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입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뱉어도 들어왔습니다. 머리의 상처에서 나온 피가 한쪽 눈을 가리고 있었고 나머지 한쪽 눈도 초점이 맞지 않았죠.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평온함이 먼저 왔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무서운 게 아니라 편해진다는 말이 진짜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대로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춥지도 아프지도 무섭지도 않을 텐데 그냥 눈을 감으면 되는 건데 그때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환각인 줄 알았습니다. 2번째 배에서 맞은 뒤로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불빛은 거기 있었습니다. 작은 나룻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달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3번째 배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사람이면, 이번에도 노로 머리를 내리치면, 아까 그 어부처럼 신고하면 상 받는다며 저를 죽이려 하면 2번째 배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관자놀이에 녹아내려 꽂히는 그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가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머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없었죠. 이 배를 놓치면 저는 이 바다에서 죽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체력도 없고 판자도 없고 피는 계속 나고 있었으니까요. 죽이든 살리든 잡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팔을, 다리를,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힘을 어디선가 끌어냈죠. 나룻배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배에 손이 닿았습니다. 나무 가장자리를 붙잡았죠. 손에 감각이 없어서 잡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 같은, 신음 같은 소리만 나왔죠. 제발, 이번에는 제발. 배 위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봤습니다. 백발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은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였죠. 그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주름진 손이 내려왔습니다. 저를 미는 손이 아니었어요. 잡아주는 손이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올라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울어버렸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바닷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죠. 할아버지가 제 팔을 붙잡고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힘이 세진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끌어올리는데 익숙한 손이었죠. 배 위에 누운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있었죠. 바다 위에서 처음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제 머리 상처를 보자마자 할아버지는 배 한쪽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어요. 거기서 소독약이 나왔습니다. 붕대도 나왔습니다. 지혈대까지 있었죠. 능숙한 손놀림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에서 따뜻한 죽을 따라주었습니다. 백발에 주름 가득한 평범한 어촌 할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왜 갖고 있는 건지. 소독약, 붕대, 지혈대, 따뜻한 죽. 이건 우연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죠. 할아버지, 왜 이런 게 다 있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슬프고 따뜻한 웃음이었죠. 내가 처음이 아니거든.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북에서 왔지. 알아. 너 같은 아이들을 전에도 봤어. 할아버지는 이 해협에서 이미 3명의 탈북민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약과 붕대와 죽은 언제 올지 모르는 다음 사람을 위해 항상 준비해두는 것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북에서 왔어. 6.25 때 흥남 철수. 형을 두고 왔다. 그때 내 나이가 14이었어. 70년 전에 북에서 넘어온 14살 소년이 지금 이 바다에서 17살 소년을 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죠.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트럭에 올라탈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었어. 형이 나를 밀어 올려놓고 자기는 내렸다. 다음 배 타고 간다고 했는데 그 다음 배는 없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이 70년 전 어딘가에 가 있었죠. 형을 못 데려온 게 평생 아니야. 그래서 이 바다를 못 떠나. 누가 건너올지 모르니까. 내 형 대신이라도 한 명 더 살리면 그게 내 속죄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 한 모금을 삼키는데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죠. 14살의 형을 잃은 소년이 80이 넘어서까지 이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배를 띄우고 약을 챙기고 죽을 끓여 보온병에 담고 혹시 오늘은 누군가 건너오지 않을까 바다를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70년 동안 할아버지의 집은 해안 가까운 어촌 마을에 있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궁전 같았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보일러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죠. 북한에서는 연탄을 구하지 못해 겨울이면 방바닥이 얼음장이었는데 여기는 바닥에 앉기만 해도 온몸이 녹았습니다. 따뜻한 방이 있었습니다. 밥이 있었죠. 라면이 있었습니다. 이불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차려준 밥상을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 밥 한 그릇, 김치. 북한 군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식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죠. 다 먹어. 천천히 먹어.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웠던 것들이, 무서웠던 것들이 따뜻한 국물에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었죠.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저를 죽이려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살려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밥을 차려주고 이불을 깔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라면 한 그릇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나왔죠. 저는 젓가락을 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보위부에 끌려간 뒤 죽었다고 알려졌던 후배 병사였습니다. 동혁이 사건 때 잡혀갔던 그 후배가 보위부 조사 중에 탈출해 같은 해협을 건너 할아버지에게 구조된 거였죠. 살아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 자국이 남아 있었고 한쪽 눈 위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신문실에서 당한 것이었죠. 그런데 살아 있었습니다. 형이야? 후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두 사람이 말없이 부둥켜 안았습니다. 후배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어깨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제대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깨물며 울었고, 바다에서는 숨 쉴 틈도 없이 울었죠. 그런데 이 작고 따뜻한 방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참지 않고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살아있어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후배도 옆에 앉아서 같이 울고 있었죠. 세 사람이 작은 방에 모여 아무 말 없이 그냥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70년 전 형을 떠올리며 울었을 거예요. 후배는 신문실의 기억을 떠올리며 울었을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동혁이, 외삼촌, 김상철, 박 병장님, 그리고 함흥에 계신 어머니. 그 작은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구나.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것,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 울어도 잡혀가지 않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바다를 건넌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죠. 그런데 적어도 이 밤만큼은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와 후배를 며칠 동안 숨겨주었습니다. 그 며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아직 바다 위에 있었죠. 눈을 감으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부에 녹아 내려오던 순간, 탐조등이 머리 위를 스치던 순간이 반복 재생되었죠. 따뜻한 이불 속에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들면 꿈에서 바다가 저를 삼켰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할아버지가 등을 두드려주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곳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죠. 며칠 뒤 할아버지가 관계기관에 연락했습니다. 해경과 정보기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와 후배는 차에 태워져 어딘가로 이동했죠. 할아버지와 헤어지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잘 살아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서 감사하다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죠. 차가 출발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의 허름한 집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조사는 길고 힘들었습니다. 밀폐된 방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받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부대가 어디냐? 왜 탈출했느냐? 어떻게 건넜느냐? 한 번 대답하면 또 물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른 사람이 같은 것을. 저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간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했죠.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밀폐된 방, 책상 건너편의 날카로운 눈빛, 끝없는 질문. 그 구조가 보이부 신문실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 고문이 없다는 것. 그런데 몸은 그 차이를 알지 못했어요. 한 번은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며 같은 질문을 반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의자에서 뒤로 물러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보위부의 신문실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기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순간적으로 구분이 안 됐어요. 조사관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버릇이었죠.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해야 살아남는 곳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래도 나만의 조사관들은 달랐습니다. 제가 움츠러드는 걸 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물도 가져다 주고 잠깐 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이 아니라 대화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조금씩 생겼죠. 그 작은 차이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차이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이 나라와 제가 온 나라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걸 조사실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조금씩 남한이라는 나라를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전부 충격이었죠. 제일 처음 놀란 건 화면이었습니다. 조사 시설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는데 건물 벽에 거대한 화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본 어떤 것보다 컸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있었죠. 한국어였습니다. 우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습니다. 밝고 빠르고 자유로운 소리. 옷도 화려하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멈춰 서서 경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죠. 남한 것을 봤다고 죽는 나라에서 온 저한테 그건 다른 행성의 풍경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앉아서,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도 그 작은 화면에서 뭘 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전화기 하나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동혁이한테 죽음을 안겨준 그 USB보다 수만 배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물건을 여기 사람들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약국이라는 곳에 처음 갔습니다. 안내해주는 분이 약을 사러 가자고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약이 진열대에 가득했습니다.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연고. 종류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같은 감기약인데도 3가지,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돈을 내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북한에서는 아파도 약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었습니다. 아스피린 한 알이 쌀 한 대 값이었어요. 감기에 걸리면 그냥 버텼습니다. 낫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런데 여기는 약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진열대에 줄줄이 꽂혀있는 약을 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약입니까? 안내해주던 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필요한 거 고르세요. 고른다고요. 약을 고른다고요. 아파도 약을 구할 수 없어서 사람이 죽는 나라에서 왔는데
여기서는 약을 고를 수 있다고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아서 저는 약 하나를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곳도 처음 봤습니다. 24시간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음식이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라면, 우유, 빵. 새벽 3시에도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새벽 3시면 저는 초소에 서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와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시간에 따뜻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음식의 유통기한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집어 들었는데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죠. 안내해 주시는 분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유통기한이요. 이 날짜가 지나면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버린다고요. 날짜가 지났다고 아직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린다고요. 북한에서는 썩은 음식도 먹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강냉이도 물에 불려 먹었죠. 배가 고파서 풀을 뜯어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멀쩡한 음식을 날짜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동혁이가 보고 싶었던 세상이 이런 곳이었구나. 약을 고를 수 있고 새벽에도 밥을 먹을 수 있고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나라. 음식을 버리는 게 당연한 나라. 동혁이는 이걸 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걸 궁금해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면서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눈물이 나서 제대로 씹을 수 없었습니다. 동혁이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맛을, 이 풍경을, 이 자유를. 그 밤 조사시설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이불, 따뜻한 방, 배부른 배. 전부 처음이었습니다. 이걸 행복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슬픔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죠. 행복했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 행복이 미안했습니다. 동혁이는 이걸 볼 수 없으니까요. 외삼촌도, 김상철도, 북한에 계신 어머니도.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흔들리는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다. 괜찮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아들이 탈주한 죄인의 가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연좌제로 끌려가시진 않았을까? 혹시 길에서 돌아가시진 않았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를 꿈에서 만났습니다. 꿈속의 어머니는 항상 뒷모습이었어요. 부르면 고개를 돌려야 하는데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빈 천장만 있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질문에 대답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밤에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죠. 박 병장님은 무사하실까? 총을 쐈으니 들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처벌받으신 건 아닌지. 동혁이는 살아있을까? 외삼촌은 모르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상상을 최악으로 만들었죠. 그래도 아침이 오면 일어났습니다. 먹었습니다.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버텼죠.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뒤에는 제가 남기고 온 사람들의 무게가 있었죠.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혁이 대신, 외삼촌 대신, 어머니를 위해서 저는 이 나라에서 살아내야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라고 했는데 같은 한국어인데도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신용카드, 지하철. 북한에 없는 것들이니 말도 없는 게 당연했죠.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 저는 계단에서 멈춰 섰습니다. 땅속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걸어 다녀서 무서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라는 움직이는 계단 위에 선이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17살에 해협을 헤엄쳐 건넌 사람이 움직이는 계단 하나에 겁을 먹고 있었죠. 웃기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바로 알아챘습니다. 북에서 왔다는 걸. 억양이 다르고 단어가 다르고 표현이 달랐으니까요. 대부분은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호기심인지 동정인지 경계인지 구분이 안 되는 눈빛이었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이 제 말투를 듣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그 질문이 매번 가슴에 박혔습니다. 대답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었어요. 같은 민족인데, 같은 말을 쓰는데. 그런데 70년이 넘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바다보다 깊은 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적응해 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조금씩 이 나라의 속도에 맞춰 걸었죠.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악몽이 찾아왔죠. 바다 위에서 가라앉는 꿈, 보이부가 문을 두드리는 꿈, 동혁이가 끌려가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오면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하루를 살았죠. 그러다 어느 날 저는 그 어촌 마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러 간 겁니다. 작은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허름한 지붕, 낡은 대문. 문을 두드리자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아이고, 왔어? 살아있구나. 그 한마디에 또 울 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퍼주면서 연신 물었죠. 잘 지내느냐? 밥은 잘 먹느냐? 아픈 데는 없느냐? 아버지한테 한 번도 못 들어본 말들을 이 할아버지가 해주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뒤로 또 건너온 사람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이후로는 없어. 근데 나는 계속 나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안 나가면 그 사람이 죽는 거니까.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아직도 밤마다 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약을 챙기고 죽을 끓이고 혹시 오늘은 누군가 오지 않을까 바다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70년 전에 형을 잃은 14살 소년이 여전히 그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바닷바람에 거칠어져 있었고 마디마다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말보다 손이 더 많은 걸 전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바다에서 저를 건져주던 그 밤의 온기와 같았죠. 지금 저는 21살입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공부가 어렵습니다. 같은 나이 아이들이 12살부터 배운 것을 저는 20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살아있는 건 기적이었고 그 기적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혁이, 박 병장님, 할아버지. 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북한 소식을 찾아봅니다. 제가 있던 부대 근처 소식, 함흥 소식,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지, 어디에 계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아픕니다. 바다를 건넌 것보다, 노에 맞은 것보다, 얼어붙은 물속에서 죽을 뻔한 것보다 어머니 소식을 모른다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머릿속으로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남쪽 나라에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을 고를 수 있는 나라예요. 새벽에도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병원에 갈 수 있고 약도 구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바닥이 따뜻합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젠가 꼭 찾아가겠습니다. 아들이 꼭 데리러 가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보내지 못하는 편지입니다. 주소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도 매일 밤씁니다. 쓰다 보면 어머니가 조금 가까이 계신 것 같으니까요. 박 병장님 소식도 모릅니다. 저를 보낸 뒤 어떻게 되셨는지, 총을 쐈으니 혹시 처벌받으신 건 아닌지, 살아 계시다면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다고, 그때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죠.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바다를 건너온 사람, 제3국을 거쳐온 사람,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도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낯선 나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손을 내밀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밥 한 끼 나누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통일을 꿈꿉니다. 거창한 통일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는 통일입니다. 함흥의 그 작은 집에 가서 어머니 손을 잡고 밥을 먹을 수 있는 통일이요. 할아버지가 형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통일입니다. 분단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70년이면 사람의 일생 전부입니다.
할아버지 세대에서 시작된 이 아픔이 제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대에, 우리 세대에 이 아픔이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에는 이산 가족이 아직도 수만 명이 계십니다. 형을 두고 온 할아버지처럼, 어머니를 두고 온 저처럼 만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17살에 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총을 버리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총소리를 등지고 달렸죠. 노에 맞아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혼자의 힘이 아니었어요. 동혁이가 지켜줬고, 박 병장님이 살려줬고, 할아버지가 건져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다를 앞에 두고, 강을 앞에 두고 무서워서 다리가 떨리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건너오십시오. 여기는 약을 고를 수 있고,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고, 궁금한 것을 궁금해해도 죽지 않는 나라입니다. 무섭겠지만 어둡겠지만 그 끝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손이 있습니다. 저도 그 손에 잡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등 뒤에서 울린 세 발의 총소리는 아들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걸어야만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직 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그 시간이 또 하나의 손 내밈이라고 믿습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